청사 K 춘추 대표 장동중입니다. 청사라는 것은 그 역사라는 말이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대쪽에다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청사라 그러는 거고요. 춘추는 이제 그 역사책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공자가 쓴 춘추가 있고 사마천이 쓴 사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자가 쓴 춘추와 사마천이 쓴 사기는 책 이름이기도 한데, 둘 다 역사책이죠. 근데 그 스타일이 좀 달라요. 공자가 쓴 춘추는 편년체고 사마천이 쓴 사기는 기전체라 그래요. 기전체라는 것은 인물중심, 그러니까 이인전처럼 비슷하게 쓰는 것이고, 공자가 쓴 춘추는 편년체인데, 편년체는 인물중심이 아니고 시대중심, 그러니까는 뭐 1세기, 2세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역사를 쓰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서 스타일이 두 가지라는 뜻이겠잖아요. 저는 이제 그 공자가 쓴 춘추 스타일, 편년체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물중심, 사마천의 사기 스타일, 기전체 스타일은 그 너무나 그 영웅 숭배적인 그런 그 흐름이 될 수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시대 중심으로 쓴 편년체를 저는 선호하고,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을 K춘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K는 이제 한국이란 말이고요. 춘추라는데 한국의 춘추다 그러면 편년체 한국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사든 항사든 대부분 5천년사라 그래요. 우리만 5천년이 아니고 중국도 5천년사라고 합니다. 일본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5천년사라는 거는 역사가 언제부터 쓰였겠느냐, 당연히 청동기 시대부터 쓰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석기 시대 때는 문자가 없었거나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청동기 시대부터 쓰였기 때문에 대부분 5천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6천년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제 5천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역사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을 뭐라 할까요? 작가라고 하겠죠. 역사 소설가, 작가. 근데 저는 그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팩트를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작가는 어떤 자기의 그 창작, 상상력을 가미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는 철저하게 기록 중심으로, 그 기록에 가깝게, 근접하게, 그러면서 그것이 기록이 빠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스토리텔링이 가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제가 말할 때 작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가, 역사사자에다가 집가자 써서 사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작가하고는 좀 다르다. 역사 소설을 쓰는 작가와 달리 역사 자체를 쓰는 사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쓰는 사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이걸 이제 전근대사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이제 근현대사라고 그래요. 전근대사는 개천절이 되어 있는 단군 BC 2333년 철종까지를 전근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이 집권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기간으로 말하면 160년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을 근현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근대사가 5천년인데 비하면 근현대사 160년은 짧죠. 짧은데도 우리 역사책에서나 또는 뭐 한국사 시험이나, 한국사 시험이 여러 가지 있죠. 수능 한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그 한국사 능력 자격시험할 때 한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할 때 보는 한국사 시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전근대사 50%, 근현대사 50%,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근대사 50%, 근현대사 5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년대 160년 이렇게 말하면 시간 길이는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5대5로 이렇게 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로부터 근현대사 시작을 잡았는데, 가까운 일본도 메이지 유신이 이때가 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는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그 전 일본이고, 메이지 유신 때부터는 새로운 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라고 할 때, 일본 제국지라고 할 때는 이때부터 따지는 거죠. 그 제국지는 그거는 이제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서양사도 그런 것 같아요. 대영제국이라고 할 텐데, 물론 대영제국은 좀 더 앞서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영국과 미국이 그 세계 제국주의 막 개척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독일도 그 비스마르크 알죠? 제상입니다만은 비스마르크가 출현한 시점이 대충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늦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이, 이 갈라지는 기준이 우리 한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영국이 이 대영제국이라 말하는, 흔히 막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했잖아요. 물론 영국이 식민지 했잖아요. 인도에서 개척할 때는 훨씬 앞서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 빅토리아 여왕부터 시작하는 대영제국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 영국은 보통 이 시기 이렇게 시작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그 폐기 제도를 일본에 보내가지고 무료를 열게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이때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메이지 유신도 이때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현대사는 꼭 한국만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은 이제 그런다 그래요. 근현대사인데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일 일제강점기 전까지만 쓴다 그래요. 대체로. 그 뒤로는 안 쓴다 그럽니다. 왜 안 쓰냐면은, 아직은 현재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그래서 벌어진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일제 침략 역사가 자기들이 숨기려고 하는 의도도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는 1910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1910년대, 20년대 정도까지만 쓰고는 말아본다고 그래요. 뒤로는 안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와서 최근에 개헌까지도 다 쓰는데, 그런 차이를 하나 이해하시고요. 어떻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고조선이란 말은 국호가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이제 옛날 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해요. 가장 최근에 조선 이시조선이고, 이거를 이제 조선이라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고조선이라고 그러고. 지금 조선은 우리는 이제 한국이죠. 한국인데 조선이라는 말을 누가 쓰고 있냐면 북한이 조선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만 북한이라고 그러지, 북한을 일본도 조선이라고 부르고, 중국도 조선이라고 부르고, 대만도 조선이라고 부르고, 다 그래요, 북한을. 우리만 북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부를 땐 별 지장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라 그러면 영어 쓰는 나라나 다른 데서 알아먹긴 해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 정권이 자기들을 조선이라 그러니까, 이시조선하고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시조선이라 그러면은, 심지어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조라 그러면은 일제가 사용한 말이고 깎아내릴 말이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시조선이라는 말은 이성계의 혁명을 뭐냐면 역성혁명이라고. 역성혁명이란 뭐냐면 성을 바꾸는 혁명이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정몽주든 이네들이 왕씨 고려라는 국호를 버리는 것은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는 당연히 소극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도주는 적극적이어가지고 이제 이성계하고 쿠데타를 해서 그 이름을 쿠데타 역성혁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을 바꾸는 혁명. 그래서 이제부터는 왕씨의 나라가 아니라 이씨의 나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조란 말은 조선을 깎아내리는 말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묘사화 때 조광조가 숙청됐는데, 조광조를 모략했던 세력들이 훈구파들이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꿀을 발라가지고 주초이왕, 주초를 이제 이렇게 파자하면 조자인데 조씨가 왕이 된다 그렇게 꿀을 발라서 했는데 벌레가 그걸 딱 갉아먹어가지고 조씨가 왕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조광조를 모략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지 어찌 조씨의 나라이겠느냐. 그러니까는 조선왕조 자체가 자기들의 나라를 이씨 조선이라고 불렀고 이씨의 나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조가 무슨 일본이 일제가 깎아내리게 불렀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 바랍니다. 참고로 한 이야기고요. 그 이제 고조선은 중요한 것이 건국기념인데 홍익인간이라는 건국기념이 있어요. 이 홍익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앞세우는 거는요. 요즘으로도 굉장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국가가 먼저 있고 국민이 있잖아요. 근데 개천절이 뭡니까? 이 단군조선의 건국기념이 인간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 나라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거의 근대헌법에 따라서 나오는 모양들이에요. 독일헌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프랑스헌법이나 이런 데서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BC 2333년에 이르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단군기원이라는 게 단기에서 이제 1년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청동기 문명이라고 아까 말했죠. 청동기 문명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청동기 문명의 특징은 문자의 출현. 문자가 출현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문자가 출현했단 말은 국가나 법률이나 제도도 나올 것이니까. 단군조선은 이제 수천 년 이후 내려오다가 BC 194년쯤 되면 이만희 이제 단군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이제 왕이 돼서 그걸 우리가 이반조선이라고 불러요. 다 포함해서 다 고조선들인데 왕만 바뀐 거니까. 이만희는 누구냐? 이것이 또 한 가지 이유인데 이만희 누구냐면은 이만은 중국의 한나라 있죠. 한나라를 건국하니까 누구냐면 이제 유방 아닙니까? 한고조 유방이 항우를 초평 항우를 물리치고 이제 한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한고조가 됐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 자모들에게 다 이렇게 지역마다 분봉왕을 봉지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단군조선 옆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연나라인데 그래서 연나라 땅에다가 이제 연왕을 보냈어요. 연왕이 누구냐면은 이제 유방의 이 참모 중에 노관이라는 사람이 노관을 연왕으로 보냈어요. 분봉왕이죠. 노관의 부하가 이만이에요. 이만인데. 그래 이제 한고조가 죽고 나니까 유방이 죽고 나니까 한고조 항우가 여치인데 성이 여시고 이름이 치인데
그 태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우가 그 유방의 그 신하들을 전부 이제 숙청을 합니다. 한신도 그때 이제 그 숙청을 당하죠. 토사구팽이란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노간도 생각했어요. 아, 나도 한신처럼 여태우한테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흉노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 데리고 망명을 하는데 이 노간이 이만은 이제 따라가질 않았어요. 이만 그 일파는. 그 흉노로 가는데 이만 일파는 이제 자기 그 거느리는 자기 부대를 데리고 이 단군조선으로 망명을 온 거죠. 그리고 단군조선에서 이제 그쪽 변방을 지키는 이제 그 장수를 시켜줬어요. 왜냐하면은 이만만 온 게 아니라 대거 이제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은 그때 이만 일파들의 모양을 써놓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상투를 틀었고 그 오랑캐 옷을 입었더라. 사마천이 말하는 오랑캐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얀 옷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의민족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하얀 옷을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흰옷이 우리 옷인데 한복인데 그 중국 사람들 볼 때는 우리도 오랑캐니까 오랑캐 호복이라고 해요. 오랑캐 옷장 써가지고 그 호복 하면 하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이 상투를 두고 이만 그 무리들이 하얀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오랑캐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거에 이제 그 단군조선 그때는 국경이 딱 갈라지고 또는 뭐 민족이 뭐 딱 갈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만을 뭐 중국에 망명 온 사람이니까 뭐 외국인이다, 귀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연하라는 지역이 원래 단군조선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국경이 애매하게 좀 섞여 있기도 했고, 그리고 뭐 국경이 느슨하니까 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만 조선이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의 대부분 그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을 무슨 뭐 우리 한민족이 아니다, 막 기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만 조선은 이 중개무역을 열심히 합니다. 이만만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고조선에 살았던 뭐냐면은 농업과 목축업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은 중개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방 흉노족이나 그 다음에 한족은 농경민족이고 흉노족은 이제 저기 아닙니까 그 목축업.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중개로 우리가 무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역 10대 강국이 된 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이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만 조선이 그 중개무역을 하면서 이걸 많이 남겨 먹으니까 이제 한나라 무제가 이제 싫어했을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흉노족이라는 그 흉노족이 아니라 제국인데 그네들이 굉장히 그 힘이 강성해서 이 한나라가 많이 시달린데 이 흉노는 한나라하고는 적대관계지만은 우리 이 단군조선 이만조선하고는 아주 우방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개무역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방국이니까 이 흉노를 치기 전에 흉노를 또는 치는 동시에 이 조선을 정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무제 생각으로. 그래서 한무제가 그 먼 시안으로부터, 시안이 중국에서 지금 서쪽 아닙니까? 서안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동쪽에 붙어 있고 그 시안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조선 정보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만조선이 우고왕 때 이제 망했는데 그때가 이제 BC 108년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단군조선이 이제 끝나죠. 고조선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제 있겠죠. 부여도 있고 부여는 사실 이제 고조선이 망하기 전에도 이제 있었는데 제일 큰 연맹이 부여 연맹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뭐 그 나라들도 연맹 다 연맹이죠. 이 부여 연맹은 이제 그 연맹하고 국가를 좀 차이를 말해야 되겠는데 연맹은 그 부족국가죠.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그 한 나라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연맹 전체의 왕은 천건합니다. 각 부족들이. 부여 연맹만 하더라도 부족이 이제 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식으로 사출도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이 같이 뽑아요. 왕을 하나 뽑아요. 선거하듯이 뽑아가지고 그 왕을 이어고 그리고 뭐 그걸 또 이렇게 뽑아서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뭔가 끌어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그 중국인들이 쓰는 역사에 보면은 부여 연맹에서는 흉년이 들면은 그것이 왕 탓이다 해가지고 왕을 뭐 처벌했다 뭐 그런 말도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왕이 왕권이 없는 거죠. 또 세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왕권이 있고 왕권이 세습하는 것을 우리가 국가라 그러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연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여 연맹은 그래서 국가란 왕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여 연맹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부여 연맹에서 또 고구려라는 나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몽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에서 또 백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루국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사루국 연맹도 아까 말했죠. 연맹과 국가의 차이를. 물론 김부식은 이 사루국을 그냥 신라의 출발로 그냥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 사루국 연맹이 신라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무려 500년 뒤에 바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의 600년 뒤에. 그리고 이제 가야 연맹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그 이유인데, 가야도 나라가 우리는 이제 그 김해에 있는 김수로 왕의 가야만 아는데, 가야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 김해 쪽에 있는 금강가야, 김수로 왕의 가야는 이제 금강가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고령 쪽에 있는 대가야도 있고, 요즘 제 알고 보니까는 남원 쪽에도 가야가 있고, 그러니까 가야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가야 연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역사가 좀 자세하지 않아서 이 가야 연맹들은 서로 자기들이 가야라는 연맹이라고 그런 그 뭐랄까요? 이 연맹으로 서로 그런 연대감은 있는데
각각의 왕들은 우리가 이제 부여도 각각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 세습한 왕들은. 그러면서도 그 위에 연맹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상위 단체를, 상위 그런 기관을 둔 걸 보면은 이 국가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 그 부족 왕으로서 물론 그것은 세습하죠. 그러나 국가라고 이름 붙이기 어렵다 해서 연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삼국시대라고 할 때 가야가 빠지니까 그런 그런 말이에요. 그럼 가야까지 넣어가지고 사국이라고 부를까 그러는데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야는 연맹이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국가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삼국에서 넣지 않는 거죠. 사로국 연맹도 아직 연맹이에요. 신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계가 아니에요. 사로국 안에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국가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김부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사로국을 이렇게 했고 삼국시대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말하면 안 돼요. 무려 600년 뒤에 이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삼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국 삼년을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구려는 이제 확실하게 연맹이라는 걸 떨어뜨려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세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국가가 형성이 됐고 백제도 마찬가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백제를 제가 한성 백제라고 따로 구분했는데 우리가 백제 그러면 이제 백제 한 700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공주 부여에 있는 백제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백제 700년 중에서 무려 500년이 서울 백제예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백제하면 대표로 알고 있는 공주 부여 백제가 200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서울 백제인데 한성 백제니까 서울이 한성이니까 이 한성 백제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 백제도 보면은 뭐 근초고왕이나 이런 그 가장 강성했던 때가 또 이때고 그래서 이 500년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공주 백제 그 무령왕 때문에 공주 백제 또는 부여 백제 뭐 성왕이라든가 사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여세로 말하면 그 충청도 전라도 백제 이것만 백제가 대표인 줄 알았는데 백제는 오히려 그 백제는 전체 700년 중에 한 200년, 500년은 이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큰 도막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쯤이었습니까? 이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이 장수왕이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했는데 한 500년 동안은 이 고구려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장수왕이 이름을 고려라고 바꿔요. 고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알아야 돼요. 고려하면 우리는 맨날 왕건의 고려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왕건이 처음으로 쓰고 알아요. 이거 참 많은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500년은 이름이 고구려였고 나머지 200년은 이름이 고려했단 말이에요. 장수왕 때부터는 평양에 천도한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성 백제가 500년이라면은 지금 요새로 말하면 충청도 전라도 쪽의 백제 이거 백제가 200년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고구려가 500년이라면 200년. 백제도 한성 백제가 500년이라면 20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신라도 이제 사로국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신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이 이름만 신라라고 안 쓴 것이 아니고 사로국이었고 성씨도 김씨들만 그 왕을 한 것이 아니라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섞어서 가면서 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도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박역거스 같은 경우는 거서관이라고 그러고 남해왕 같은 경우는 차차홍이라고 그러고 유리왕 같은 경우는 이사검이라고 그러고 또는 뭐 소지왕은 마리깐, 내부왕도 마리깐 이런 식으로 마리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차차홍, 뭐 거서관, 이사검, 마리깐 그것이 뭐 다 왕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중에도 그럼 지정왕도 그렇게 마리칸 소지왕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나 마찬가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연맹왕국의 특징이죠. 이름도 틀리고 사로국 신라가 아니었고 왕으로도 쓰지 않았고 또는 김씨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습하는 것도 아니었고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돌아가면서 했고 그리고 5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진짜 500년 AD 500년에 지중왕이 왕으로 처음 써요. 지중왕.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신라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 왕으로 사용하면서 이거를 명시하면 우리가 이제 신라가 그러니까 앞에 조각이 있고 뒤에 조각이 있는 거죠. 이 신라는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은 이제 무해랑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하기 전이죠. 무해랑 때 이제 통일하고 무해랑 이제 죽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 200년 갔죠. 200년 채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도 백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명실상부한 삼국시대예요. 왜냐하면 고려 이름은 이전에 고구려인데 고려라는 나라 하나. 그다음에 한성 쪽에 쓰는 서울 백제인데 충청도 쪽으로 내려온 백제 이거 하나. 그다음에 사로국이라고 이름했는데 이제 신라라고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신라 이렇게 1, 2, 3 있어 삼국시대. 이렇게 삼국시대가 이제 이어진 거죠. 이 삼국시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해랑까지 오고 여기는 또 백제도 이제 멸망할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그러니까 고려도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삼국시대였고 이렇게 이제 멸망했고 여기는 이제 멸망한 건 아니죠.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시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종래에 통일신라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삼국 통일을 이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백제는 병합을 했는데 백제는 이제 이 신라가 병합을 했는데 고려는 이게 그 당나라가 그 당시 먹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평양까지. 그래서 이 신라 뭡니까 문무왕이 어디까지 했냐면 그 평양 밑에 대동강 이남까지만 했어요. 그 이제 그거를 신라 통일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긴 했지만은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왔다. 물론 내려왔겠죠. 그 당나라가 싫어서. 그러니까 평양까지는 못 가고 대동강 이남까지는 했지만은 그것도 통일이다. 그러니까 통일신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김부식이 그렇게 또 하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썼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와서 그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 발해고에다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남국 신라와 북국 발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 남북국 시대가 아닌 남북조 시대라 하느냐. 그럼 남북국하고 남북조는 어떻게 다르냐. 남북국 하면은 A국가 B국가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남북조 그러면 A왕조 B왕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국 그러면 다른 나라예요. 이건 서로. 요새 뭐 김정은이가 우리 이제 한민족 아니야. 달라. 너 남한 아니야. 너희 남조선 아니야. 너희 대한민국이야. 우리는 조선이야. 우리 저 북한 아니야. 뭐 그런 말 식으로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북국 하면은. 근데 남북조 하면 어떻게 되죠? 통일돼야 할 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왕조니까. A왕조 B왕조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조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라고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대조영이 처음에 건국에 있을 때는 발해도 아니고 진이 있어요. 그런 따가지고 대조영도 진이라고 진. 그 한 글자만 써가지고. 그래서 그 대당 제국 그럴 뜻이고 대진 제국 이렇게 하는 거죠. 진. 물론 이제 글자는 한자는 이제 그 진시황의 진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은 발해라는 이름 하나만 쓴 것이 아니고 발해도라고 쓰고 아까 대조영은 진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발해 왕들은 발해왕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이 외국에다 국서를 보낼 때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고려국왕이다 그래요. 고려국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고려가 멸망할 때가 668인데 이 발해 건국이 698이잖아요. 30년이잖아요. 이 30년 사이에 공백이 있긴 한데 이 대조영을 포함한 발해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자기가 갖고 있으냐면은 고려의 연장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맞아요. 땅도 그 땅이잖아요. 평양을 포함한 그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고구려 영토 이 고구려 영토 자체를 그대로 수복한 거죠. 다만 30년 공백이 잠깐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고구려도 나중에는 그 이름이 고려라 했잖아요. 그 고려를 그대로 쓴 거예요, 고려. 또 평양도 그대로 다 포함했고. 그래서 이 신라와 고려 이렇게 남북조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삼국 시대인데 제가 이 전국시대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이유는 이 중국에도 일본에도 전국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전국시대는 뭐냐면 영웅들의 이 땅 따먹기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영웅이 할거하는 시대. 이게 전쟁한테 전자인데 그 후삼국 시대란 말은 또 잘 어울리질 않아요. 왜 어울리지 않냐면 신라, 견원백제, 궁예고래에서 후삼국이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또 발해도 있었거든요. 그건 후삼국도 아니에요. 후사국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뭐 후삼국은 더 안 맞지만 후사국도 그렇게 뭐 썩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때 신라는 이제 그 박씨들의 신라예요. 여기서 참고로 이제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신라 천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한개의 신라로 막 이렇게 김부식이 말하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신라는 이 사로국의 신라, 무려 500, 거의 600년 가까이. 이거는 이제 연명신라예요. 신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로국 연명이에요. 왕도 아니라 그랬죠, 이름도. 또 김씨만 것도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신라, 이름도 신라였고, 이제 지중왕 때부터 왕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부른 것도 이제 한동안 있고, 그때 이제 김씨들이 이제 이렇게 이 두 개는 김씨들이 이제 세습했죠. 근데 우리가 후삼국 시대 신라는 물론 이 신라가 그 신라인 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건 박씨들의 신라예요. 그러니까 김씨들은 옛날에 사로국 때 있었고는 없어요. 쭉 무려 몇백 년 동안 없다가 이 후삼국 때 신라 그때는 이제 박씨들의 신라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후삼국 길이가 이게 한 40년이 채 안 됩니다. 4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후삼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전국시대로 저는 바꿨는데 전국시대로 바꾼 게 나은 게 이제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혜왕이 이 박씨 왕 중에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 견훤이 포석정에 쳐들어왔을 때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이제 견훤이 이제 그 칼을 줘요. 자살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박씨 왕 끝난 거예요. 이게 55대 왕인데. 그리고 이제 그 견훤이 누구를 이제 꼭두박씨 왕을 세우냐면 경순왕을 세워요. 경순왕이 56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김씨예요. 김부 이름이. 그러니까 경순왕 신라는 이거는 국가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견훤의 이제 식민지죠. 식민지 쉽게 말하면 꼭두박씨니까. 그리고 이제 견훤백제도 이게 이제 우리가 후백제라는 그 백제인데 땅은 이제 옛날 백제 땅은 맞아요. 뭡니까 뭐 서울 백제든 충청도 백제든 전라도 백제든 땅은 그 땅이 맞는데 이 견훤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북 상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후삼국이라는 이름이 안 맞다 하는 그 말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궁예도 고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후고구려라고 부르는데 그건데 우선은 이 후고구려란 말은 제가 안 맞다는 얘기 처음부터 말했어요. 고려란 말은 이 고구려란 말은 이미 장수왕 이제는 사라지다 없어져 버렸어요. 500년 쓰다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수왕도 고려라고 그랬고 그 발해도 고려라고 그랬고 궁예도 고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궁예가 그러면 고려 사람이냐? 아니에요. 궁예도 이게 신라 왕족이에요. 왕족이 이제 문 왕족이니까 경주 사람이죠. 신라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후삼국이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시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궁예가 처음부터 자기가 이 고려를 한 실력자이냐 그게 아니고 궁예 앞에는 양길이 있어요. 양길이라는 호족이 있었고 양길 앞에는 기원이라는 호족이 있었어요. 그 기원이라는 호족을 양길이가 무너뜨리고 양길이라는 호족을 궁예가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궁예가 지가 고려를 세운 거죠. 물론 궁예는 또 나중에 또 왕건이 궁예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왕건도 고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라는 거는 자기가 처음 쓴 게 아니고 궁예도 고려, 궁예 앞에는 그 발해도 고려, 그리고 또 뭡니까 발해 대저영 그 앞에는 뭡니까 그 보장왕 망했던 그 고려, 장수왕이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던 고려, 그 고려가 그 망한 이름이 그대로 고려, 장수왕 때부터 고려, 또 고려, 그리고 발해도 고려, 궁예도 고려, 왕건도 고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려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뭐가 좋으냐면은 지금 그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평양 정권은 그 중국의 지방 정권이 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평양 정권이라고 뭐라 하냐면 고구려와 발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냥 고구려와 발해가 뭡니까 평양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구가 말을 동북공에서 말할 때는 고구려하고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그러니까 한국사가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구려라는 세 글자와 발해라는 두 글자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중국의 동북공정을 꼭 맞춰주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맞춰주는 그런데 이용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고려라고 이름을 써주면 고려가 코리아 아닙니까? 코리아가 고려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동북공정을 우리가 막 고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좀 말이 머쓱하잖아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말하기가. 근데 이름이 똑같은 고려인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그 고려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의 고려 이전에 다 고려를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럴 거예요. 구분하기 너무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코시 고려, 발해 고려, 궁예 고려, 왕씨 고려, 왕건의 고려, 왕씨 고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후삼국시대, 전국시대는 한 40년밖에 안 되면 다 이게 다 망하잖아요. 망해서 결국은 뭡니까? 왕건의 고려로 이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건의 고려는 이 왕건, 원맨의 고려가 아니에요. 왕건이 왕비가 29명이었다는 거 알죠? 정약적으로는 왕비가. 29개 호족들이 연합한 그 나라가 고려예요. 그래서 각 호족들의 딸들이 전부 왕건의 왕비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래갖고 왕비들은, 뭡니까? 계급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연합 정권이니까. 그래서 무려, 이 10대까지, 이때는 호족 연합 정권이에요. 고려가. 그리고 11대 문종 때부터, 11대 인종 때까지를 문벌 귀족 시대라 그래요. 그때는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물론 호족들이, 후손들이 귀족으로 많이 됐겠죠. 물론, 어떤 호족은 망했고, 어떤 호족은 더 신령사 됐고 그랬겠는데, 그래가 문벌 귀족 시대가 열려요. 이게 과거제도 때문에도 이렇게 됐는데, 이 과거제도는 그 4대 광종이 처음 도입했는데, 과거제도를 도입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족 연합들이 자기들이 서로 벼슬자를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뭡니까 몇 명씩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왕이 실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호족 연합 정권에서 넣어준 그런 벼슬들이 저들끼리 서로 이렇게 펴먹어가지고 왕을 갖고 놀 거 아닙니까? 근데 광종이 이제 그 벼슬은 중국처럼 과거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제를 도입한 거예요. 과거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호족 연합들의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벌 귀족시대가 그래서 열린 거예요. 문종 때부터. 그러니까 이 과거제가요.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베트남에만 있어요. 일본은 또 과거제가 없습니다. 그 특징이 달라요. 그리고 문벌 귀족 시대 다음에는 무신 정권 시대 갔죠. 문벌 귀족 시대가 한참 꽃을 피우니까 무신들은 관세를 받죠. 이 고려하고 조선 차이가 뭐냐면은 이 조선은 무신들을 과거로 뽑습니다. 무가로. 근데 고려에 아까 과거 처음 시작했다 했잖아요. 고려 과거 중에는 무가라는 게 없어요. 아예 조선처럼. 그러니까 무신들은 이 조선처럼 이순신 장군을 뽑는 조선처럼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무신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과거로 뽑는 게 아니니까 사병을 족기만 사병이나 서로 말하면 조폭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무신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족들이라든가 옛날 호족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병들이 대부분 많이 조폭들 다 그 계급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신이 됐겠죠.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받죠. 왜냐하면 문신들은 전부 다 과거를 봤었으니까 그 애들은 머리도 좋고 무신들은 무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종부라든가 이런 애들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무신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신 정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신 정권이 세워졌는데 1170년에 정종부 이의방 이고 이렇게 무신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1185년, 그 15년 뒤에 그 가마쿠라 막부가 처음으로 생겨요.
그 일본의 그 막부가 이제 그 무신, 그것도 일본도 이제 무신 정권인데, 그러니까 가는데 더 갈 수도 있는데, 더, 100년을 그쳤냐면은,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고려가 몽골의 부마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 의해서 이 무신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100년 만에. 근데 거꾸로, 일본은 우리가 1170년에 무신 정권이 시작했는데, 일본은 1180년, 15년 뒤에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진 뒤로 무려 메이지 유신 때까지 천여 년, 뭡니까? 거의 1000년 가차이. 하여튼 수백 년 동안 이 무신 정권이 이어지는 거죠. 막부 정권, 사무라이 정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제가 있어가지고 이 칼제비들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일본은 이 고려의 무신 정권을 벤치마킹 하더니 막부 정권 해가지고 그 거의 이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지 유신 때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이 몇백 년 동안 이 사무라이 정권 실력자들이 좀 하는 칼제비들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제가 없고 사무라이들이 그 실력자들이니까 어떡합니까? 일본은 상명하복. 그다음에 뭐 우리는 뭐 이 문신들이 과거로 계속됐고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선비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이렇게 말로 하고 글로 하고 하는데 일본은 칼로 하는 거죠. 거기에 민족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 정권 시대가 한 100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이제 침입해가지고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냐면은 이렇게 의정 원정화 한데 이거는 이제 충노랑 뭐 충정왕 이런 식으로 충자가 앞에 붙잖아요. 또는 공자가 붙는다든가. 충자는 당연히 충성한다면 어디에 충성한다? 원나라에 충성한다. 원나라가 몽골이었죠. 공민왕은 이 공정할 공자죠. 뭡니까? 우대한다는 공자. 어디에 우대한다? 원나라를 우대한다. 이렇게 종자는 이제 독립국가지만 충자나 공자는 식민지, 말하자면 부마국. 부마가 이제 사이가 부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들은 그 원나라의 공주를 그 왕으로 맞이해야 돼요. 무슨 후국 말고. 그리고 이제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는 이제 독립 그 국가로 말하면 좀 뭡니까? 이 석국이 느낌이지만 그 원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우대한 거라고 해요. 원나라는 저기한답니다. 그 왕자 공주가 저기하잖아요. 차별을 안 한다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왕자나 이 사이나 공주가 사이죠. 사이나 이 저기가 똑같아요. 그 뭐 우리로 말하는 의결권 무슨 그 황실 회의할 때나 이럴 때는 그 지위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접해 준 거예요. 이 몽골이 특이한 게 뭐 징기스칸의 몽골이 세계적으로 이 대제국을 이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몽골 하면은 막 그냥 막 그 무자비한 무슨 침략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래요. 걔네들 침략 어떻게 하냐면 그 몽골 제국이 그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큰 제국이 없잖아요. 뭡니까 카롤수라든가 알렉산드로스라든가 뭐 해봐야 뭐 그렇게 몽골 제국만 크지 않아요. 대영 제국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봤잖아. 근데 몽골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반항하면은 물론 무자비하게 다 아주 그냥 청소하죠. 근데 항복하면 다 살려줘요. 이제 고려도 처음에는 반항했다가 이제 당하고 항복해서 이제 살려준 케이스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충렬왕이나 그 몽골 뭡니까 황태자들이나 그 왕자들이나 똑같아요. 지위가 대접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 고문 세력 시대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일제 때 친일파도 있던 것처럼 이때도 이제 친원파가 있었겠죠. 친원파는 뭐라 하냐면 부원배라고요. 부원배. 원나라에 부역하는 그 떼거리다 부원배. 그 부원배들이 뭐냐면 고문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땅을 얼마나 많이 갔냐면은 우리 고려 땅이라는 게 뭐 코딱지 많은데 요새 무슨 뭐 몇천 평 갖고 몇만 평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강에서 어느 강까지 이를테면은 한강에서 임진강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땅을 그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검은 세력들만 가지고 나머지 농사꾼들은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송곳 하나 찌를 땅이 없다. 송곳 하나 찌를 땅. 한편 두 평이 문제가 아니라 송곳 하나 박 땅이 없다. 그러니 고려가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마지막 저기거든요. 부마거든요. 공민왕의 부인이 노국대장 공주인데 노국대장 공주가 이제 뭡니까 원나라의 이제 공주 아니에요.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왕비인데 이때 이제 마지막 왕비죠. 본인의 이름도 그래서 공민왕 공자.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원나라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 주원장이 명나라가 들었으면서 원나라가 많이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민왕보다도 오히려 노국대장 공주가 더 이제 우리 고려를 사랑했어요. 고마운 그 왕비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친정 나라이긴 하지만 원나라가 많이 가고 있고 하니까 자기는 비록 원나라 공주이긴 하지만 자기는 또 고려의 왕비다. 그래가지고 이 독립정신을 이제 남편도 공민왕도 마찬가지로 두 부부가 갖고 이제 막 이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쌍성총광군이 뭐 이런 것들 그 원나라의 기부들도 다 막 그냥 다 뭡니까 없애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나라에 붙어먹던 부원배들 이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최영 장군이라든가 이성계 장군이라든가 이런 이들이 이제 많이 또 그 뭡니까 이 행동대장 노릇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 근데 이제 뭡니까 노국대 장군이 좀 죽어버려요 일찍.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하나도 그 애기도 못 낳고 죽어버리 말하면 이제 공민왕이 말하자면 이제 이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결국 멸망했는데, 근데 그 최영이나 이제 이순신이나 미안합니다 이성계나 또는 정몽주나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나온 거를 신진 사대부 시대라고 해요. 이제 새로운 신흥 사대부, 그러니까 신흥 무인들과 사대부들의 이제 이 개혁적인 마지막 개혁이죠. 고려가 마치 그 불 꺼지기 전에 크게 한번 빛을 발휘하듯이 이제 고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개혁을 한 거죠. 그래야 될 것이 뭐냐면 공민세력도 쫓아내고 토지제도도 바꾸고, 그래서 과정법을 바꾸잖아요. 이때도. 왜냐하면 그전 식으로 무슨 좀 멋대로 그냥 강에서 이강에서 한강에서 임진강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만족박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랬으나 이제 그 최영은과 이성계가 뭐에서 의견이 갈리냐면, 최영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 망했지만은 다 망한 것은 아닌 원나라에 대한 그런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 일어나는 명나라를 대처하려고 그러고, 이성계는 그런 게 어딨냐, 지금 명나라가 이제 새로운 실력자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럴 거고 원나라는 망할 일만 남았는데 명나라하고 그래도 우호관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너무나 유명한 이하도 해군 그거 아닙니까? 최영과 그 당시에 이제 우왕인데, 우왕은 이제 공민왕의 아들이에요. 우왕이 이성계를 그 명나라를 토벌하라고 여동정벌로 보내요. 여동을 정벌하라고. 근데 가서 이제 이하도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최영도 죽이고, 우왕은 이제 폐위시키고, 우왕이 아니라 창왕이죠. 창왕을 이제 꼭두가시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창왕도 또 나중에 밀어버리고, 공양왕 마지막은 이제 이 공양왕을 이제 꼭두가시왕이죠. 이제 세워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어떻게 보면 좀 염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자기가 뭐 임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임금을 갈아치우는 거죠. 갈아치웠지만은 자기가 세운 임금이니까 말만 임금이지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주인으로 탄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정몽주하고 정도전하고 서로 이제 이성계하고 이렇게 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몽주는 그래도 고려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정도전은 나에게 썩었다, 없애버리자, 그 새로 만들 세우자. 그래갖고 정몽주를 결국은 이제 이방원이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성계 아들이. 그래서 이제 역성혁명, 이씨가 왕이 되는 나라, 성을 바꾸는 혁명을 일으켰죠. 정도전, 이방원, 이성계 이렇게. 그 이성계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순진한 지에서 자기는 뭐 그 욕심 없다는 식으로 해서 욕심 없게 했겠어요. 욕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조선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조라 해도 절대로 일본이 깎아내는 말이 아닙니다.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역성혁명. 성을 바꾼, 왕실에서 이씨로 성을 바꾼 혁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성계가, 정도전이, 이방원이. 그러니까 이조란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조하고 고조선의 고자를 띄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조선 역성혁명 건국했는데, 그래서 조선은 이제 특징이 있죠. 이제 선비의 나라예요. 사대부의 나라. 물론 정도전이 또 이방원한테 숙청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방원이 정도전을 숙청하긴 했지만 건국 이념, 선비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래서 뭐 불교를 대처하고 유교를 국교로 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비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존중하는 사대부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의 나라가 잘 끌어와요. 언제까지?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까지. 굉장히 문화의 나라가 돼요. 아주 잘 진짜 이 뭡니까 토지도 막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참 괜찮은 나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심지어는 여기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세종의 한글 같은 거, 세종 임금의 세종대왕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세종대왕이 우리가 그 참 오시범 대왕 아닙니까? 정정에 맞이했는데 이때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사화시대인데, 연산군 때, 연산군이 이제 조선 27왕 중에서 가장 망나니 왕 아니에요? 연산군 때 그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연산군이 이 중종 반정, 그 동생, 배다른 동생에게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중종 때 김효사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의 아들이 이제 둘이에요. 인종이 있고 명종이 있고, 물론 배다른데 인종은 잠깐 하고 없어졌고 죽었고, 명종이 있어 이제 이때 을사사화가 생겨요. 사화가 4개죠. 그 연산군 때 무오사화는 그 뭡니까 훈구파와 사리파의 그 대결.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연산군 자기 어머니가 희생된 데 대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종은 이제 반정을 일으켰는데, 그 반정을 일으켰을 때 중종이 이제 새로 그 뽑아쓴 이 관리 중에 조광조가 있죠. 그 조광조가 개혁을 막 했는데 그 개혁이 또 훈구파들의 그 뭡니까 반발이 샀죠. 그래가지고 조광조 희생된 것이 김효사화. 그리고 이제 그 중종의 아들이 인종 12대 인종, 그 다음에 13대 명종인데, 그러니까 인종도 애가집이 윤씨고 명종도 애가집이 윤씨예요.
그 인종의 애갓집은 대윤, 큰대자 써서 인종이 형이니까. 명종의 애갓집은 소윤 그래요. 그 인종의 애갓집은 유님이고 애삼촌이. 명종의 애삼촌은 윤원흥이에요. 그래서 이 유님이라는 일파를 대윤파, 윤원흥의 일파를 소윤파 해가지고 이 윤씨끼리 싸운 것을 을사사화라고 그래요. 물론 결과는 이 명종의 애갓집이 이겼죠. 왜냐면 당연하죠. 임금이 명종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변 양난시대,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양난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진왜란은 5년 뒤에 정유재란에서 7년 전쟁이었고 병자호란은 전에 1627년에 정묘호란이 있었고 정묘호란 9년 뒤에 병자호란이 있었다. 그래서 인조 때 병자호란 2개 겪었죠. 그래서 효정이 이제 병자호란 때 그 볼모로 잡혀가서 소현세자랑 둘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귀국했는데 소현세자는 그 청나라하고 너무 질하다해서 인조가 자기 아들인데 시기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복림대군이 차남이죠. 효종이 이제 승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효종은 막 그 북벌정책을 이제 하겠다고 어림도 없지만 청나라에 가서 이제 뭡니까 돌아가서 보복하겠다 하는데 뭐 그러거나 그 어떻게 보면 저기 한 것 같아요. 뭐 본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통치상 이게 뭡니까 이 분열을 받고 통합하려는 그런 이제 하나의 통치 기술로 이용한 것이죠. 그다음 이제 예성 한국 시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효종이 죽으니까 이제 아들 현종이 이제 즉위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린 현종이 즉위했는데 이 효종의 장례식을 두고서 누구냐면 효종의 그 계모가 있어 계모 인조의 그 계비인데,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는데 그 인조의 계비는 나이가 어려요. 얼마나 어리냐면 효종의 말하자면은 딸뻘이에요 딸뻘. 계모가 그러니까 딸뻘인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그래도 뭐 딸뻘이든 뭐든 나이가 어리든 뭐든 어떻든 상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모가 있는 상복. 그 효종의 장례인데 이 계모가 있는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되느냐 1년을 입어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에요. 이게 예송 장례의 송사 예송 논쟁.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 이 당파 중에 서인이라고 했잖아. 서인들 1년만 입었죠. 1년 입고 남이들은 이제 밀려났고 그 현종이 이제 즉위했는데 그래가지고 현종이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효종 말고 이제 효종 비가 죽어요. 현종의 어머니죠. 효종의 아버지였고. 그러니까 효종이 죽을 때는 서인들 주장대로 효종의 계모가 상복을 1년만 입었는데 효종 뒤 이제 며느리지 않을까 이게 계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전에 물론 당연히 살았죠. 이 계모가 걔 시어머니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어렸다고 자식벌로. 그래도 이제 며느리가 죽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계모 시어머니가 이제 상복을 또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또 다시 논쟁이 붙었죠. 서인들은 아무리 왕비였어도 작은 며느리니까 9개월만 입어야 된다. 남인들은 또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작은 며느리라도 왕비였잖냐. 무슨 말이냐. 당연히 1년 입어야 된다. 근데 또 싸운 거예요. 남이하고 서인하고. 현종이 가만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 장례 때는 현종이 어리니까 그냥 뭐 쪽을 못 썼는데 이제 컸잖아요. 몇 년 지났으니까. 딱 보니까 이 싸우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니가 왕비냐 자기 어머니가 작은 며느리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종이 그때 싸가지가 없잖아요. 서인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지금 우리 어머니를 그래도 왕비를 지냈는데 작은 며느리 해가지고 이제 이때는 현종이 이제 딱 나서가지고 1년 입어. 그래갖고 이제 그 9개월만 입으라 했던 서인들을 싹 몰아내버렸어요. 이해성 논쟁에서. 그리고 서인들이 그때 이제 싹 이제 쫓겨나죠. 뭐 송시열이라든가 서인들이. 그리고 이제 현종이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숙종이 이제 그 아들 약간 그때도 20살 안 먹었는데 아직. 그 아들이 이제 숙종이 이제 즉위를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여당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남인들이죠. 옛날에 자기 아버지 현종이 다 세우고 서인들 몰아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숙종은 이제 남인들과 같이 이제 즉위를 했죠. 남인이 여당인 상태에서. 그때 이제 남인 영수가 왜냐면 허적이었어요. 그 허목은 더 먼저 그 영수였는데 이제 물려났고 같은 집안이니까 허목 영수였는데 허적 영수였는데 그 숙종이 이제 아직은 어리죠. 20살 안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왕이 됐는데 이 허적이 뭐 집안에서 무슨 한갑잔치가 뭐 그런 잔치가 있었어요. 지금 집안에서 허적인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잔치하면은 이렇게 마당에다 해를 갖는 차이를 치잖아요. 그럼 뭐 지긋지긋 쳐도 될 텐데 아마 더 큰 거 좋은 것이 쓰고 싶었던지 그 왕실에 있는 차이를 빌려다 쓴 거예요. 이제 숙종이 왕일 텐데. 근데 이제 그 어린 숙종이 딱 그걸 보니까 이게 그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 뻘이긴 하지만 나이로 말하면 허적이. 그래도 그렇지 신하잖아요. 신한데 감히 건방지게 왕의 그 왕실의 그 차이를 갖다 썼다 이거죠. 빌려다 썼다 이거죠. 물론 뭐 돌려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써야 되는 거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건방지구나. 이거 손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남인들을 이제 다른 그 트집거리를 찾아가지고 싹 이제 수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이라요, 한국. 한국이란 말은 국면을 바꿨다. 그 이제 그 애가 경신년인데 경신한국이죠. 그래서 싹 몰아내버려요, 남인들을. 그리고 다시 이제 송시열 서인들이 싹 들어와요, 다시 또. 여야당이 바뀐 거죠, 요새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여당이 남인이고 야당이 서인인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서인이 여당이 된 거죠, 수종 때. 그게 이제 경신한국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남인들은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그 남인들 어떻게든지 다시 옛날에 여당자를 찾아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게 뭐냐면 장희빈이라는 여자를, 이름이 장옥정이죠. 그때는 아직 희빈이 아니니까 장옥정을 이제 후궁으로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숙종 눈에 들게 해가지고 숙종 장희빈 이제 장옥정이가 이제 이쁘니까 이제 숙종이 이제 반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희빈을 삼았어요. 그런데 딱 또 애기까지 낳았네. 너무 반가운 거죠. 왜냐면 아직 민현항우 민씨한테 애기가 없거든요, 지금. 그 장희빈이 딱 원자를 낳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종도 훗날. 원자를 낳으니까 이제 수종이 기분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자 책봉식은 아직 아니고, 원자도 책봉식이 있어요. 그 세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세자로 세워서 책봉하는 것이고, 원자라고 이제 부르는 책봉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이 서인당에서 뭐라 했냐면, 아직 그 왕비가 나이가 어린데, 당연히 어리죠. 지금은, 장희빈이든, 인현왕후든, 20몇 살밖에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애기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데, 언제 낳을지도 모르는데, 왕비가 애기를 낳으면, 내일이라도 낳으면 왕비 아들을 원자를 해야지, 어떻게 후궁의 아들을 원자를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수종이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원자를 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특특거리를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서인들을 이제 싹 이제 몰아냈어요. 이제 장희빈 친정은 다 남인들이니까. 그 이제 막 남인들 다 이제 드리고 서인들을, 여야당이 바뀐 거죠. 이때 이제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를 이제 한 거죠.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동안에 정읍쯤 갔는데, 수종이 사약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때 송시열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 한 9세가 있을까? 하여튼 80은 넘어 90은 못 됐는데, 요새 나이로 또 적은 나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나이죠. 그게 사약 안 먹어도 죽을 나이인데, 제주도 가자마자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제주도 가끔 뭐 있냐가지고, 정읍에서 사약을 보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사항구, 그 애가 기사되니까. 그리고 다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장희빈이, 이제 희빈이 아니라 이제 비가 됐어, 비. 근데 이제 누가 쫓겼냐면, 인해나무 민씨가 쫓겨났어요. 이제 완전히 왕실에서. 그리고 이제 장희빈이 희빈이잖아요. 빈인데 비가 돼, 왕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또 지났는데, 이 장희빈이 아주 특이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인해나무를 갖다가 이제 막 저주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그걸 또 누가 읽느냐면 숙빈 처씨가 읽어버려요. 고다지래요, 이제, 숙종한테. 그러니까 숙종이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또 장희빈이 하도 집수심이 많고 하니까 이제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숙빈 처씨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누구냐면 훗날 영조거든요. 이제 처씨가 사랑받는 걸 아니까, 이제 장희빈이 가만둘 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저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드러났고, 이 장희빈이 굉장히 특심이 강하고 알고서, 이제 숙종이 미운털이 바뀌어가지고 장희빈은 이제, 그러면서 남인들 같이 싹 몰아내요. 그리고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는데, 막 안 먹겠다고 양탈 부린 거. 요새 어디 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막 옷 벗고 막 팬티만 입었다더니 누가. 장희빈도 막 사약 안 먹겠다고 옷 벗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애가 갑술년인데, 갑술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남인들이 싹 쫓겨나고 다시 서인들이 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장희빈도 이제 죽고, 인해나무 민씨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왕비가 되고, 인해나무 민씨가 이제 친정이 서인들이거든요. 다. 싹 이제 여당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인들은 노론과 소론으로 또 갈리죠. 이 경종 때까지만 해도 서인이 그러니까 서인 안에서 노론파, 소론파 또 갈리는 거예요. 경종까지만 해도 소론파가 여당인데 또 이제 경종 이후로 서인들이 그러니까 노론파가 이제 소론파한테 소론파를 눌러가지고 노론파가 여당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노론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영조가 이제 경종 죽고 영조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 사색탈파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탕평책을 쓰고 영조, 정조까지 중간에 사도 쓰자는, 그러니까 영조가 할아버지고 정조가 손자고 중간에 사도 쓰자는 영조가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조, 정조 사이가 이 기간이 꽤 길어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조선이 최고로 르네상스 시대. 아마 이 전체를 해서 가장 잘 살 때였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1800년까지 서기로 이때까지 르네상스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정조대왕이라고 해도 돼요.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 정조가 정확하게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세조정치 60년이 생기는 거예요. 세조정치가 뭐냐면은 외척 정치죠. 뭐 안동 김씨, 분양 조씨 이런 외척들이 이제 막 판을 치는 안동 김씨라든가 그래가지고 뭐 배수를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60년 세도가 이게 때문에 조선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강화도는 청정을 데려다가 뭐 꼭두가시 왕을 세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삼정분란, 전정, 군정, 황곡이 다 분란하고 그래서 각지에 막 밀란이 일어나고 막 그 진주밀란, 임실공기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근대사의 마지막입니다. 코리아 근현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근대사 5천년, 근현대사 160년이라고 그랬어요. 근현대사는 홍선대원군의 이제 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미리 말씀드릴 게 개혁과 개방이라는 것이 항상 근현대사의 시대 정신인데, 이를테면 뭐 등소평이 뭐 개혁과 개방을 했다.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또는 뭐 페레스트로이카, 그라드노스트를 했다. 뭐 이렇게 할 때 개혁과 개방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등소평처럼 한 사람이 개혁과 개방을 같이 길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원래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간은 10년이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개혁과 개방을 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건 시대 정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에게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친정체제로 들어간 고종 부부에게는 개방이 필요했던 것이죠. 개방은 개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국정책을 말하는데, 세국이란 말이 이제 뭐 개방을 반대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게 흥선대원이 요구할 것도 아니었고, 또 흥선대원군 10년 기간에 시대 정신도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건 개혁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개방, 즉 문호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부가 제대로 정비가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망쳐먹은 정부였냐면 이게 삼정분란으로 해서 그 정근대 말에 완전히 다 망해버리다시피 한 그런 나라인데, 이걸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걸 전부 삼정을 개혁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양반 500년 양반 사회를 서원철폐로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개혁 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개방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세국이라고 말하는 속내는 그 대부분 고종 부부가 개항을 하는데 그 개항이 잘 된 것이 아니었죠. 그 나라가 망해먹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 책임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흥선대원군에게. 흥선대원군이 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 근대화가 늦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전혀 그 청량에서 땀 맞고 종로에다 눈을 기는 기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건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고종 부부 특히 민비를 명성 황후라고 막 높이는 그런 문화가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게, 뭐 제가 다른 그 문화평론가 강헌님의 이 평론 말을 빌어서 표현하자면은, 그 명성황후 그 뮤지컬 그 뭡니까 처음에 그 개봉할 때 가서 보고서 구토증 나서 혼났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무상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말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단의 그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역사로 말하면은 뭐 식민사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흥선대원군을 세국으로 몰아붙이고 민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성황후라고 해야 한다라고 고집한다라든가, 그것도 특히 일본 핑계를 대가지고, 일본은 민비였든 명성황후였든 관심 없어요. 그 상관도 없고, 다만 그 명성황후가 그 일본인에게 시해당한 일, 그거는 일본 낭인들이 시해당한 일은 아주 천인공날 일이지만 그건 그것대로고요.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명성왕후였지 명성황후는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뭐 고종이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이제 황제니까 돌아가신 민비, 명성왕후도 명성황후다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사후에 추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가?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신식군대 때문에 뭡니까? 구식군대들이 이제 그 불만대원을 반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성왕후는 어디까지 쫓겨가면은 그 친정이 그 경기도 이천 장호원인데 거기까지 이제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민씨척족들, 서울에 있는 민씨척족들은 이제 그 구식군대들한테 이 도륙을 당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명성황후 민비가 아주 큰 실책을 보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정권 안보를 위해서 자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 청국군을 불러들여요. 이때 청국군을 부대를 때 그 야스카이가 이제 새파기 젊은 놈이 청국군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모군란을 진압했죠. 그리고 이제 대원군을 붙잡아왔죠. 청나라로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그 이모군란을 진압했는데, 그때 그 청군이 이제 눌러 앉아가지고서 그 야스카이가 말하자면 경복궁에도 그냥 완전히 무슨 무상 투입하고 말이죠. 칼차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식민지 종주국 그런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의 강점기에 그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이때 이 민비가 청국군을 불러들이고 해서 우리는 이미 청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서재필이가 서대문 쪽에다 독립을 세운 것도요. 거기에 독립이 무슨 어디에 대한 독립이냐면은 일제에 대한 독립이 아니고, 그때는 아직 일제가 우리 그 식민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청국에 대한 그 독립이에요. 그 영무문이라고 원래 그 청국군 뭡니까 이 사절단들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문, 영무문, 이 청나라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환영한다는 그런 문이거든요. 그걸 부수고 거기다 독립문을 세웠는데 그 독립이 이 청국에 대한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그 경복궁에서 고종과 민비가 창덕궁으로 이렇게 피해가가지고 거기서 또 민비가 청국군대를 부릅니다.
진압시켜달라고. 근데 이때 그 갑신정변 김옥균 일파들이, 개화파들이 그 정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개화를 하게 한 건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때 이미 지금 들어와 있던 청국군이 한 3,000명 들어와 있었거든요, 조선반도에. 근데 이때 이제 프랑스하고, 베트남에서 프랑스하고 청국하고 이 청불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이제 청국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부딪혔는데, 그 청불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조선에 와 있던 청국군 가운데 3,000명 가운데 1,500명이 프랑스 갔단 말이에요. 전쟁하러. 그러니까 이제 1,000명만 남았으니까 우리 김옥균 개화파가 지금은 정배를 이렇게 했구나 해서 갑신정을 일으켰는데 1,500명도 뭐 만만한 분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죠, 개화파들은. 그리고 이제 그 개화파를 도울 거라 했던 일본은 그냥 또 일본대로 그냥 나중에는 발표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82년부터 84년까지 우리가 여러 서양, 미국, 일본, 청나라, 러시아, 독일, 프랑스 뭐 많은 나라들하고 이제 개항을 했어요. 수교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대원군의 개혁이 있고 나서도 고종 부부가 개항을 했지만 우리가 열강들하고 개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모익감도를 한 거죠. 노인감도를. 쉽게 말하면 전부 열강들이 우리나라에서 뜯어먹을 생각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개혁과 개방이 순서가 있고 개혁이 잘 되고 난 뒤에 개방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나마 대원군 개혁이라는 걸 고종 부부가 다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무위로 돌리고 다 해서 개항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도 안 된 거죠. 좋게. 말하자면 모익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원군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세국을 한 바람에 우리 개혁이 늦어진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많이 맺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이때도 이제 사실은 사실상 갑신정변 때 청국군이 이제 철수했었어요. 진화하고 나서. 철수하면서 청일 양국군이 서로 철수하면서 텐진조약을 맺었어요. 자기들끼리. 뭐냐면은 조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느 일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쌍방이 같이 들어오고 알려주기로 하자. 근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님들가 또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청국군을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청국이 들어오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일본에다가 우리 이번에 조선에서 부르니까 간다. 그러니까 일본군도 옳다구나고 이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냐? 이 동학혁명이 호남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군이 호남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다라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일본군 뜻이 달라요. 이게 텐진조약에서 이제 청구에 들어오니까 일본군도 들어왔는데, 일본군은 인천 제물포로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경복궁을 점거합니다. 이제 그러기 직전에 전주에서 동학군하고 그 정부 측이 화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동학군하고 정부 측이 전주 화약을 맺어가지고 일단은 서로 이제 철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직감수 사찰을 하고 이런 패전 개혁안을 이제 정부가 잘 이행하기로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랬죠. 청국군한테 또는 일본군에게 이거 잘 해결됐으니까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를 때는 우리 마음이 좀 올 때는 그래도 나가니까 안 나가죠. 청국군도 안 나가고 일본군도 안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서로 이렇게 또 전쟁을 해요. 청일전쟁을. 웃기는 일이죠. 우리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일이 영투가 틀어진 거죠. 그러는 한편 이제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거해가지고서 또 저기하고 뭡니까 이 정부로 하여금 친일 내각을 만들게 한 거죠. 김홍진 내각인데. 그리고 이제 정부가 동학군하고 맺은 농민혁명 동학군하고 맺은 전주 화약의 내용을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개혁은 빼버리고, 그것은 농민혁명 이야기니까 빼버리고, 다른 것들을 이걸 정부가 해야지 주도적으로 무슨 전주 화약을 그대로 딴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정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정청은 이제 동학혁명 패전 개혁안을 하기로 한 기관인데, 그걸 교정청 없애버리고 이제 정부가 한 거죠. 가보 을미계획인데, 정부가 한다고 해도 친일 내각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방법으로. 그래서 토지개혁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개혁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다시는 있지 않는 그런 계획이 돼버렸죠. 그 이제 동학혁명이 이제 진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는 을미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일본 낭인들이 우리 이제 명성 왕으로 시해를 했어요. 그러자 고종은 이제 아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던 거 파천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선이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조선이 망한다는 것을 꼭 무슨 일제 감정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 왕이 궁을 버리고 외국 공간으로 도망간 거, 파천이라고 이제 왕이 도망간 거 파천이라고 해요. 도망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이제 망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공산에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경복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덕수궁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덕수궁이 러시아 공산과 가까운 옆에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이제 겁이 나서 와가지고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없애야죠. 웃기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대한제국이에요. 이것을 이제 구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새로운 대한민국이 신한국이라는 게 구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한말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일어난 한국이 신한국이란 말인데, 이게 구한국이기 때문에 3.1운동 1919년에 대한민국 1.0이란 말이 맞아요. 이게 맞는데, 아주 최근에 무슨 대한민국 1948 건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구한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한국이라 했다니까요. 그럼 이게 신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것은 하나만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광무 1년이라고 연호를 정해가지고 이제 대한국 국제란 말이 이제 요새는 말하면 헌법 같은 건데 이제 황제국가의 국제를 공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종이 독립협회 서재필의 독립협회는 비교적 우호적 있어요. 처음에는 이 독립협회는 이 입헌민주정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 기구인데 입헌민주주의가 왕정은 존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주장한 줄 알고 또 왕정 자체를 이제 부정할 줄 알고 뭐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해산을 시켜버려요. 또 한국협회라는 어연단체를 동원해가지고 해산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1898년에. 그리고 이제 1904년에 내일전쟁이라는데 내일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이제 이겼는데 일본이 이기게 된 데는 미국과 영국이 연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가 아시아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그쪽에서 이겼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졌지요. 지고 러시아는 뒤로 이제 무너지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일본의 통감으로 와서 을사의약을 맺었고 을사을미 이제 의병들이 또 반발했고 신민회라는 것이 이 지하단체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공화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안회라든가 1904년 보안회, 1905년 대한자당회 이런 것들은 1907년 이제 신민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민간 단체들인데 그 중에서 신민회가 공화제를 주장했고 1907년에 구성이 됐고 여기 신민회 멤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경수국지 1910년 조선 총독부가 이제 무단 통치를 10년 동안 합니다. 이 1910년에 경수국지가 있고 1919년 삼성도까지 10년이죠. 그러니까 무단 통치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헌병들이 경찰 노릇을 하고 또 태역이라고 이렇게 가벼운 형벌도 곤장을 치는 아주 야만적인 그런 형벌 제도가 있고 있어요. 10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해서 이 조선에서 의병이 보고 같은 싹을 다 문질러버렸어요. 전부 다 이때 이제 독립운동이 대부분 해외로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갔죠. 그리고 이제 1919년에 이제 고종 장례식인데 이때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독립선언을 했고 이제 그때 우리가 만든 것이 공화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입헌 민주정이고 무슨 왕정이고 필요 없이 공화정. 그 당시에 고종은 죽었고 순종이 뭐 이렇게 이왕으로 있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왕명 국가를 만들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공화정을 만들자고 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1.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신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한국인 거죠. 대한제국이. 이 대한국이라고 해서 부한국. 이것이 뭐냐면 고종이 만들었던 선포했던 대한제국이 부한국이고 이게 신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이 됐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연해주도 있고, 상하이도 있고, 서울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발전해서는 안 되니까, 상하이 임시정부를 합친 거죠.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920년, 이제 19년에 세웠으니까 20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범도의 이제 봉오동전투라든가 김자진의 청사일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일 무장투쟁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항일 무장투쟁이 이제 출범을 한 거예요. 이제 명실공히. 그리고 이때는 이제, 해외에 국외로 나가 있는 무장투쟁 조직들이 전부 다 서로 연대하고 연대도 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또 서로 연락망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 서재필이가 만든 독립신문하고 글자가 달라요. 여기는 한글로 썼고 여기는 한자로 썼기 때문에 혹시 독립신문 사진에서 독립신문이 한자로 써있는 이 제호가 한자로 써있는 것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고 한글로 독립신문이라고 써있는 것은 서재필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30년대에도 이봉창, 윤봉길은 이제 김구 선생이 대한애국단을 만들어가지고 한인애국단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이봉창은 히로이토 천황 암살, 윤봉길은 이제 홍구공원 상해 홍구공원 폭탄 던져서 시라쿠라라든가 여러 이제 일본의 군 수뇌부를 죽인 그거죠. 그다음 지청천의 한국독립군당 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렇게 주로 이제 이 만주 지역에서 항일 투쟁을 했던 그런 군대들 이야기고 40년대에도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이라든가 이런 활동 김원봉 의열단 활동도 국내에서 했었죠. 더 먼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용대를 리드했고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김구가 이끌고 있는 한국 강복군 그걸 이제 같이 합류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갔고 그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이 일제가 병참 기지화 정책을 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하고 뭐 이런 아주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던 이제 그런 때였죠. 총동원 체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출 하다못해 뭐든지 부족하니까 비행기도 만드네 뭐 해서 심지어 교회 정도 다 뜯어가고 집에 밥그릇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뺏어가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됐고 이랬는데 한 3년 동안 이제 미 군정이 실시가 되고 38선 이북에서 이제 소련 군정이 또 실시가 되겠는데
자꾸 이제 이승만이 이제 단독 정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은 통일 정부를 해야지 단독 정부를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먼저 단독 정부를 만들면은 북한에서도 옳다구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분단되니까 통일 정부 만들자.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주 4.3이에요. 그러니까 48년 4월 3일이 아주 정부가 만들어진 시행인데, 5월 10일 날 총선을 해가지고 남한만에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주 4.3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주 4.3을 이제 주로 이제 그 서부 청년단이라든가 우리 군정이 아주 그 잔인하게 진압을 했고,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정부 역시나 같이 이제 합세가지고 제주 4.3을 엄청나게 이제 가혹하게 이제 그냥 뭐랄까 소탕한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말할 수 없이 아주 무자비하게 해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그해 10월 달에 여수 순천 항명 사건까지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 진압군을 보내니까 이 진압군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같이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 반란군이라고 그러죠. 항명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명군을 또 이제 진압한다고 아주 그냥 여수 순천에 피바다가 일어났고 이렇게 했죠. 그 이제 재원국부 총선을 해서 이제 이게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이 이제 출생한 거.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2.0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1919년 건국이네 1948년 건국이네 이렇게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신한국 1919년에 있는데 이거를 1.0이라고 그러고 1948 건국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전이 달라진 거죠. 이승만은 이제 4.19 혁명으로 이 자유당 독재가 무너졌고, 그 들어선 것이 2공화국인데 이게 장면 민주당 내각이죠. 이것도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 정변으로 무너졌고 한 9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정면 내각은 무능하다는 그런 박정희 군부가 무능하다고 말했지만 무능하고 자식 것이 없는 것이 9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원래는 군대로 돌아가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했던 건데 5.16 군사 쿠데타를 돌아온 게 아니라 2년 만에 이제 출마한 거죠.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그때 사실은 윤보선 후보하고 표차가 15만 표차기 때문에 오죽하면 윤보선 후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대통령은 자기라고. 어떻거나 박정희가 이제 당선돼가지고 72년 그가 유신 쿠데타 때까지, 이때까지는 뭐 삼성계엄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잘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삼성계엄, 그러니까 유신계엄, 유신 독재헌법을 만든 사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공화국도 박정희고 사공화국도 박정희인데 이걸 나누는 이유가 이제 유신 독재 때부터는 사공화국이라고. 왜냐하면 또 이 사공화국 안에는 박정희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규하라든가 전두환까지 다 있거든요. 전두환 5.18이요. 할 때가 여전히 유신 독재헌법이에요.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날 이제 김정일한테 암살당했는데, 그로부터 한 2달도 채 안 돼서 79년 12일 날 12.12 사태 때 정승화 육군사령관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말하자면 잡아놓고 이제 신군부가 이 군부를 장악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5.18 강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거를 유혈 진압하죠. 그 강주 민주화운동인데, 그래가지고 유혈 진압에서 이제 눌러놓고,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5공화 헌법을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체육관에서 뽑는 거예요. 유신헌법도 대통령은 체육관에 뽑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거 이제 7년 단임제이긴 해요. 이거 만들었는데 이제 7년 동안 그래서 전두환이가 여기서 1년 한 거다 해서 한 8년 정도가 해먹고 있었는데, 87년 6월 10일 날 이제 6월 항쟁 시민에게 터져가지고 이 체육관에서 뽑는 거 그만하고 직선제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음 차기 후보였던 노태우가 항복선언을 합니다.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3대 대선이 직선제로 이루어졌죠. 87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6공화국 헌법이죠,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87년에 그때 연말에 선거해가지고 노태우가 당선이 됐어요. 노태우가 88년까지 88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했는데, 이 6공화국 헌법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여기 1919년에서 45년 또는 48년 때까지, 이 다음까지 한 40년, 30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2.0, 48년부터 88년까지 한 40년. 30년, 40년, 이게 이제 지금도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 2.0, 3.0 나눈 거예요.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 이 6공화국 헌법은 그야말로 대통령 직선제법인데 5년 단임제고, 6월 혁명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헌법이고, 이것이 40년 가까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긴 하지만, 헌법을 좀 고칠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훌륭한 헌법이다. 여기서만 헌법이 9번 바뀌었어요. 이게 8차, 이게 9차기이니까. 그 얘기는 이제 바꾸지 않았죠. 그러니까 9번 바꾸면서 40년과 바꾸지 않으면서 40년이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헌법입니까? 그 6공화국 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면 이제 7공화국 헌법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이 88년 서울 올림픽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새로 말하는 이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노태우가 잘한 것이 없는데 북방 정책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소련과 국교를 맺고 또 그래가지고 이 노태우를 이어받은 이제 김영삼이가
그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동유럽 거기도 공산국가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다 수교를 했어요. 그 북방 정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노태우가 북방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올림픽 때 그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 공산국가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20위 안에 공산국가가 9개나 들어있어요. 그 원리 서울올림픽 그 순위, 종합순위. 그리고 이제 그 애는 또 50, 이제 50이 끝나고 나니까 501 특검이라든가 강조 528 특검이라든가 이런 특검들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언론 그 탄압 특검이라든가 그 언특, 오특, 강특 이렇게 이름을 줄였는데 특검 3개나 했어요. 지금도 특검이 3개잖아요.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명 특검. 그때도 3개 했어요. 강조 특검, 언론 특검, 그 다음에 50 특검. 그리고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제 금융실 문제를 했죠. 이거 큰 공로죠. 그 다음에 IMF 환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IMF가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적으로 IMF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인데 김대중 때 이제 근무기를 하고 IMF를 확실히 받았다든가. 예. 근데 이제 이 평화적 정권 개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 자유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삼, 신한국당까지, 완전히, 정권 개최, 이 장면 내가 잠깐 있긴 하지만 거의 9개월이 무시했고, 일당으로 이어왔는데, 김대중 때 와서야 이제 예약 개최한 거죠. 평화적 정권 개최. 선거 하나로. 그건 육공화국 헌법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돼요. 그 전에는 안 되고. 옛날에 뭐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나도 되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 국가는데 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IT 인프라를 깔았어요. 그 강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깔고 해가지고 이 초고속 인터넷을 그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IT 상강 국가가 됐는데 그 기회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다든지 이런 것들. 노무현 대통령도 이 김대중 개혁을 이어갔고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때 와서